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4번째 페이지. 국내 면역학 연구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신의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지난주 신의철 교수님과 첫 시간 아주 재밌었습니다. 인류가 면역이라는 걸 어떻게 깨우쳐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날 면역학이 어디까지 발전했고 또 암이나 또 여러 질병들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교수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면역학의 지식은 다른 어떤 과학 지식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활용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용이 되어 왔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요. 네네.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의학이나 생물학의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있죠. 뭐 면역학도 있고 뭐 신경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일반 분들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무슨 병의 원리를 발견했다. 네. 뭐 이런 걸 보면은 저런 게 언제 그럼 내 이걸 치료를 하는데 응용을 맞아요. 하게 되지? 네. 20년, 30년, 40년대도 그냥 하세월인 게 많아요. 사실 이론은 또 발견을 했는데 네, 네. 근데 면역학은 아주 그냥 빠르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예, 그게 약간 저는 면역학자로서 뭐 제가 개발한 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재밌게 느껴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그럴 수 면인데요. 있겠네요. 예.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면역을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떻게 실제로 인간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이용하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약간 뭘 설명드릴 때 좀 분류해 설명드리는 게 좋잖아요. 네. 이건 이제 저의 분류법인데 네. 이거가 어떤 무슨 암 치료제 이런 거보다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원리의 구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들 들어보신 백신이에요. 백신. 그러니까 백신은 하나의 어떤 제가 오늘 이제 하나의 어떤 큰 플랫폼의 하나로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가 항체를 약으로 쓴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 치료제. 예, 그걸 또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플랫폼. 예, 얘기할 거고요. 하나는 면역 세포를 아예 약으로 써요. 이건 요즘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요? 예.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아마 좀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좋습니다. 예. 아마 대중이 가장 익숙한 건 백신일 것 같은데 예. 뭐 익숙한 만큼 많이들 아실 수도 예. 있겠지만 백신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뭐 종두법도 설명드리고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백신을 말씀드렸는데 네. 백신의 가장 큰 거는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홍역에 한번 걸렸다 나오면 다시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건 예방력이 생기는 거다. 네. 그랬을 때 그걸 하자고 진짜 홍역을 걸리게 하는 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짜 감염이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썼습니다. 네. 한다고 했을 때 그 홍역 바이러스에 네. 어떤 성분을 미리 넣어주거나 예. 아니면 뭐 바이러스 전체를 하더라도 뭐 죽여서 넣어주거나 예. 아니면 살아있긴 하더라도 너무 약한 바이러스를 넣거나 뭔가 어쨌든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뭔가 그 성분을 넣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백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가장 뭐 좋은 사례로는 코로나 같은 걸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뭐 항체나 T세포가 우리 백신에서 이 면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이 너무나 사실은 우월한 그런 면역 세포들과 분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네. 내 몸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뭐 홍역이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예. 또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게 내 몸에 이제 감염이 되면은 항체나 이제 T세포가 빨리 이게 뭔가 이제 유도가 돼가지고 그렇죠.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보통 한 주 걸립니다. 일주일. 그래 한 주 걸린다고 예,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거나 내가 이전에 한번 걸렸다고 가정한다면은 네. 이미 항체나 T세포가 준비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감염되면은 바로. 즉각.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면역학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한 주 걸리는 거, 내 몸에 처음 들어온 거, 1차 면역 반응. 그게 1차 면역 반응. 내 몸에 이제 두 번째 들어온다, 2차 면역 반응.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걸 약간 좀 더 그냥 제가 대학 강의실식으로 얘기하면은 1차 면역 반응은 느리고 약하다. 2차 면역 반응은 재빠르게 신속하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할 때요. 그게 그 용어였군요. 근데 이거 좀 원고에는 없는 질문인데. 근데 어떤 병들은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못하는 겁니까? 이게 참 요즘에도 뭐 이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목숨을 많이 앗아가는 질병. 이런 말라리아, 에이즈, 뭐 결핵 같은 것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제 아프리카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이제 없거나 아니면 백신을 개발했는데 너무 효능이 약한 거예요.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그럼 왜 이게 안 되나?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능이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잘 안 돼요.
대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왜 안 되나 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나 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은 지금 이제 면역학자나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만드는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나온 mRNA 백신인 거예요. mRNA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예. 해봤는데 대부분은요 그 공식대로 하면 되게 효능이 좋습니다. 대개는.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효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까지 우리가 지금 못 만드는 그런 백신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대개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감염병이 생겼다. 대개는 코로나도 이렇게 큰 고생한 건 아니거든요. 백신을 만든 것 자체는. 대개는 만들면 돼요. 그 기본 공식으로. 기본 공식으로 해결 안 되면 되게 어떤 걸로도 잘 안 됩니다. 모든 바이러스에 통용되는 어떤 그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몇 가지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좀 더 지식적으로 본다면 에이즈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바뀌어요. 그 감이 이제 이 바이러스가 너무 쉽게 바뀌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도 아니게 너무 잘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건 말라리아는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거든요. 이제 원충이라고 그러죠. 말라리아 원충. 얘네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요. 처음엔 간에 있을 때 모양이 다르고 피에 있을 때 모양이 다르고 변이라고는 좀 아니라 얘기할 수는 좀 용어가 다른데 굳이 따진다면 변태. 그러니까 이게 완전 모양이 달라져요. 완전히. 이러니까 또 그것도 힘들고요. 대응력이 좋은 애들은 또 이렇게 잡기가 어렵구나. 또 결핵 같은 거. 결핵 같은 경우는 네.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폐? 폐인데 폐는 맞는데 대식세포 안에 들어가요, 지네가. 그 지난 시간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식세포는 병 걸린 그러니까 그 세균들을 막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막 잡아먹는데 잡아먹으면 걔네들 다 죽여주거든, 자기 세포 안에서. 결핵은 나 잡수시라고 있어요. 대식세포 잡아먹잖아요. 그 안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아요. 대식세포는 진짜 독종이네. 그렇죠. 대식세포한테 일부러 잡아먹힌다고? 이제 잡아먹기도 서바이벌 하는 거죠. 일부러 한 말이 좀 이렇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들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발현되는 그게 이제 요즘에 대상포진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대상포진이? 그게 이제 약간 좀 우리 대상포진 얘기 요새 많이 걸려요. 그렇죠. 이런 거 더 대표적인 거가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피곤할 때 입 주변에 이런 데 이제 물집 생겨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 언젠가 한번 걸렸을 거예요. 걸린 다음에 평소에는 건강할 때 이게 안 튀어나오죠. 하지만 이거는 한 번 들어오면 내 몸에 어딘가에 계속 숨어 있는 겁니다. 별 문제 안 일으켜요. 근데 그러다가 뭐 잠 며칠 밤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튀어나오죠. 그럼 이렇게 이런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기가 흉한 거지. 이제 약간 뭐 큰 문제는 안 일으키잖아요. 그럼 수십 년 동안 몸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좋아지면 없어지잖아요. 어딘가에 또 있는 거예요. 대상포진도 그럼 전에 한번 걸렸던 겁니까? 그래서 대상포진이 그 아까 말한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랑 같은 과예요. 같은 친척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대상포진은 튀어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헤르페스 보통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것만큼 자주 튀어나오진 않아요. 튀어나와봤자 일생에 한두 번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걸릴 게 뭐냐?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혹시 우리 사회자님 어렸을 때 수두 걸려 보셨어요? 걸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수두를 걸렸거든요. 수두가 이제 같은 그 바이러스인데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는 수두 이렇게 하이픈을 하고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불러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수두가 걸리면 이렇게 물집이 몸에 다 생겨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특효약도 없어요. 한 1, 2주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뭐 수두가 다시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그거는 아까 그 허피스 계통이기 때문에 내 몸에 신경질에 숨어 있어요. 근데 평생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다가 뭐 노인이 되거나 면역이 이제 약화가 되면은 그때는 대개는 전신으로 안 튀어나오고요. 그 한 신경절이 지배하는 곳으로 튀어나옵니다. 대개는 이렇게 뭐 한 군데로 이렇게 이런 데 한 군데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한 군데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인을 몰랐으니까 현상적으로 띠대자 띠 모양으로 나오는 포진이다. 그게 대상포진인 거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물집에서 바이러스를 나중에 이제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수두 바이러스 같은 거네? 이거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럼 제가 한 6살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숨어 있다가 어딘간 있어요. 지금도 제가 대상포진은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그 수두 바이러스가 작동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수두에 안 걸렸던 사람은 대상포진 걱정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 수두에 안 걸린 사람은 언젠가 또 수두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수두가 좀 약간 좀 특이한 병인 거가
수두는 어릴 때 걸리면 별로 약하게 걸리잖아요. 네. 어른이 될 때까지 수두를 안 걸리다가 네. 우연히 걸리면은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이러스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두가 대표적으로 네. 아이들 때 걸리면 증상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약한데 네. 없는 건 아니죠. 예. 어른 때 걸리면 굉장히 심하게 걸려요. 예. 백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독감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왜 독감 백신은 여러 번 맞아야 되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 그 이제 보통 백신을 얘기할 때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난점이 바이러스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변한다는 바이러스 거죠. 변하니까. 근데 이제 변하는 것도 좀 이것도 약간은 은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1 단위로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 단위로 바뀌는 애가 연 단위로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간 그런 거가 있죠.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바꾸니까 백신 개발이 안 돼요. 아, 너무 자주 바꾸니까. 근데 독감 바이러스는 변해봤자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바뀝니다. 변하긴 변해요. 그래서 한 1, 2년에 한 번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맞고 나서 근데 내년엔 유행하기도 바뀌네. 그럼 또 딴 걸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유심히 보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처음에 유행한 첫 해에 아직 백신도 나오기 전에 2020년에 학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주가 안 생길까요? 했더니 변이주가 안 생길 거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이러스를 분자 단위로 보면은 그 분자 기전을 보면 에이즈 바이러스는 엄청 빨리 바뀌는 거. 독감 바이러스도 꽤 바뀌는 거. 1년 전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보다 좀 더 느리게 바뀌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그 사람 지식이 틀린 게 아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걸리니까 확률이 낮더라도 어때요? 확률 값이 낮아도 분모가 커지면 돌연변이가 생기는 사건의 그 케이스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이가 엄청 생긴 거죠. 특별한 애가 이렇게 분모가 커지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워낙 걸렸던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면역이 우리 질병 치료에 어떻게 이용되는가 아까 3가지 플랫폼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백신 하나만 더 할까요? 좋죠. 백신 하나 대상포진 아까 얘기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사실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이 백신을 이제 요즘에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뭐 광고에서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입니다. 뭐 이런 광고도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들어온다. 이제 되게 잘 만든 거잖아요. 많이 경각심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내 몸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네. 근데 내가 좀 뭔가 뭐 면역이 좀 약해지고 그럴 때 이게 튀어 올라오니까 이 대상포진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엄밀히 따지면은요. 그거에 대한 면역을, 그거에 대한 면역 T세포나 이런 걸 이제 강화시켜줘가지고 잘 튀어나오려고 하더라도 못 튀어나오게 억제하고 잡아주는 그런 백신이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제가 그 수두 바이러스랑 지금 30몇 년째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이제 오늘 알게 됐어요. 평생 대상포진이 안 걸리시더라도 계속 이제 같이 가야 되는 평생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다고 하신 부분인데 두 번째 플랫폼 항체 치료제 부분.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런 그 면역학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환자나 이런 입장에서 이걸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내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약간 산업, 생명공학 산업이랑 또 이제 바이오의학 산업이랑 연결져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요즘에 이제 항체 치료제들이 그런데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 원리를 좀 저는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가 되게 지식이 이렇게 좀 많이 없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식 중에서 오늘 그걸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걸 저번 시간을 약간은 복귀시켜야 될지도 모르는 건데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뭐 항체를 좀 눈치를 채게 된 것 중에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이 마우스는 생쥐는 뭐 어떤 뭐 콜레라균에 한번 걸렸는데 우리는 재수가 좋게 살아남았다. 근데 거기에 뭔가 이 면역을 부여하는 성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굳히고 나서 거기 남는 노릿기한 혈청, 이렇게 피의 액체 성분인 거죠. 그걸 아무 경험이 없는 마우스에 넣어줬더니 얘들이 예방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실험의 재료였던 거지만 돌이켜 본다면 그 옮겨준 그 노릿기한 그 혈청. 그게 바로 항체 치료제였던 거죠. 항체 예방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회복하는 분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혈장을 안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있는데 특효약이 없으니까 그분한테 그건 예방의 목적은 아니었고 치료제의 목적이었지만 그때 그걸 치료제에 넣습니다. 그때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마우스의 실험과 100년도 넘게 전에 같은 거죠. 모든 항체 치료제는 그렇게 다 피 속에서 뭐 혈장, 혈청 이런 걸 뽑아내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옛날 얘기고요. 이게 이제 안 끊겠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체 치료제를요. 세 가지 용도로 나눠 설명드릴 거예요. 용도로. 그럼 첫 번째 용도는 뭐냐?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항체가 그거에 대해 있으면 우리 몸에 이득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의 첫 번째 항체 치료제는요. 이미 1900년도가 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학자들은 노벨상 받고 싶어 하잖아요. 노벨상의 1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1회요? 모르겠는데요.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1901년도입니다. 우연인 거죠. 근데 1901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걸 치면요 독일학파예요. 아까 그 연구를 하다가 코흐, 아까 에를리 다 알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에밀 폰 베링이라는 사람이에요. 폰 베르 베링. 베링. 그러니까 에밀 폰 베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독일학파 사람인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뭐로 받았나요? 뭐냐면 그때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디프테리아가 유행을 했어요. 디프테리아. 근데 이제 어떤 세균의 질병인데 애들이 그게 주로 애들이 걸리는 거예요. 애들이 걸리는데 애들이 걸리면 치사율 40%.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디프테리아 균도 발견이 됐어요. 근데 디프테리아 그 세균은 이제 걸린 애들에게 이런데 목에, 인후 이런 데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죽이는데 또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균이 여기 자리를 잡고 앉은 거가 원인은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직접 막 죽이는 게 아니고 거기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어떤 독소를 냅니다. 독을 뿜어요? 독소. 독소라는 게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자기가 이제 몸 밖으로 뽑는 거예요, 세균이. 근데 그게 바로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항체는 뭐 이렇게 좀 잡아줘서 무력화시키잖아. 그렇죠. 그럼 그 독소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면 그걸 약을 넣어주면 아까 그 시험 봤으니까 애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독소 아무리 뿜어도 소용없죠.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독소를 그렇다고 뭐 회복제 이렇게 그때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이 독소를 마우스에 실험은 했겠지만 쥐에다가 마우스에 넣어줘봤자 마우스에 혈청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건 약으로 못 써요. 그래서 말에다가 말에다가 이 독소를 주사를 해준 거예요. 말은 대량으로. 근데 말은 이 독소에도 안 죽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몇 번 찌르니까 항체가 생긴 거 지금 지식으로 보면은 피를 막 뽑았습니다. 사진 다 있어요, 그 사진들이. 그래서 이제 말의 피를 굳힙니다. 그러면은 그 굳히고 나면 그 놀이끼리 혈청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독소에 대한 항체가 생긴 거죠. 지금 언어로 치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희석해가지고 애들한테 그걸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40명 죽던 거가 20명 죽는 걸로 바뀝니다. 치사율이 40% 정도 되던 건데 대폭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에밀 폰 베링.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게 1901년도 노벨상이니까 그 업적을 언제 했겠어요? 1900년보다 전에 한 거죠. 그렇죠. 1880몇 년, 90몇 년 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리는 항체 치료를 이미 만들어 쓴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본다면.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1900년대 초기, 그러니까 그게 1901년도 노벨상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또 효과가 좀 적었던 거가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항체를 예방용으로 주면 또 모르겠는데 항상 사건은 미리 예방할 때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감염이 된 다음에 그때 많이 좀 퍼져 있는데 그때 넣어주면 아무래도 약간 좀 더 약간 덜하겠죠. 좀 효과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게 0으로 안 떨어지고. 20. 사람들이 그때 그런 걸 간간히 썼어요. 썼는데 그때 뭘 썼을까요? 아까 그런 말혈청 이런 걸 썼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대 시각에서 본다면 사람 목숨을 살리고 싶은 건 맞지만 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건 약간 조금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좀 안 쓰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전기가 된 거가 어떤 사람들이 되게 면역학은 발견에 많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면역학 쪽에 발명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뭐를 발명했나요? 뭐냐면 항체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 퀘일러랑 뭐 밀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공로로 84년도 노벨상을 받아요. 1984년도에. 이 업적은 한 1970년대 초반에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인 약간 방법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업적을 한국말로 할 때 단일 클론 항체 제조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데. 네, 단클론 항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진짜 그 사람들은 좀 중요했던 거는 항체를 콜레라에 대한 항체를 만들 때도 콜레라에 대한 항체가 이렇게 뭐 말혈청 같은 데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콜레라에 대한 항체조차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콜레라에 대한 항체들이 몇 가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순수하게 한 가지만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콜레라에 대한 항체인데 이것도 아까 그 말혈청 같은 콜레라에 대해서 작동할 수 있는 순수한 것만 뽑아낸다는 건가요? 콜레라에 대한 것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콜레라에 대한 것도 100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콜레라에 대한 건 맞는데 사실 섞여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그거 다 섞어서 써도 되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중에 한 가지만 그냥 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요? 처음에 이제 그거는 또 학문적으로는 다른 이득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그게 학문적인 이득보다는 산업적인 이득을 말씀드리고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그걸 만들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말혈청 같은 걸 안 써도 돼요. 그거를 하니까 어떤 세포 배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 같은 거 안 쓰고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뽑은 거를 키워서 약간 배양하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근원적인 플랫폼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데이터를 만들다 하더라도 옛날에 요즘에 약간 마음에 안 들거든. 말혈청을 애들한테 주사한다고 하는 거가 이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됐네요. 이제 요거가 이제 큰 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70년대에 이걸 발명해서 80년대 노벨상을 받으셨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 사람들은 꼭 그 공장에서 그걸 만들려는 그거보다는 원래는 약간 그 순수 그거가 더 학문적인 이유가 더 컸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의 그걸 발명한 목적. 동기는. 하지만 이제 오늘은 제가 약간 산업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제약 같은 걸로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현대로 와서 본다면은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 저는 어느 회사를 제가 뭐 홍보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국내 회사들도 뭐 셀 땡땡땡땡 이제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약으로 만들었어요. 세계 우리나라 국내 회사도 세계 3등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항체인데 이걸 잡아서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아까 또 초기 못 썼다고 그랬죠. 회복자 그냥 섞여 있는 거 그냥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공장에서 만들어서 똑같네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품으로 딱 이름이 따서 바이러스 섞여서 나온 건 맞지만 과학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다. 말 혈청에서 뽑을 때랑 똑같아요. 하지만 요즘엔 더 이상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그런 이제 CMO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이런 항체약들 많이 해요 국내에서요. 이런 게 이제 3땡땡땡땡 무슨 뭐 셀 땡땡땡 이런 데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국내에서 되게 잘하는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항체 치료제의 이제 큰 근간을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가 돼야 되는 건데 아까 그 세 가지 용도 중에 아직 하나도 안 하신 거죠? 아직도 안 한 거죠. 죄송해요. 아닙니다. 지금 하시면 되죠.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 가지 이미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직관적인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이 백신도 안 맞았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아까 코로나 팬데믹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질환에 대한 약인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항체야. 그러면 그게 약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도 아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나온 약, 항체약.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 클래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도로 쳤을 때 감염 질환에 대한 거. 감염 질환에 대한 그래서 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그 RSV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걸리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런 것들도 이런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직관적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항체가 내 몸에서 원래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가 왜 나오는 거겠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잡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B세포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용도의 그대로의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요. 감염 질환을 막기 위한 항체 치료제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약간 한계는 있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지금 또 치료제니까 이 항체가 없던 사람인데 이게 걸렸어요. 그때 이 항체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되게 얼마나 조기부터 치료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약간 늦게만 치료해야 되더라도 이게 지금 늦어버릴 때가 많아서 치료 효율이 막 100%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아무튼 이건 디테일한 얘기였고요. 이게 이제 하나 이제 끝낸 얘기입니다. 이거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항체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의 물질이 들어오면 거의 항체가 생기거든요.
남의 물질이 들어오면 예. 남의 물질 들어올 일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예. 일부러 할 때.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 두 번째 용도를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면역이 과잉된 질환. 아까 자가 면역 질환. 우리 지난 시간에 예. 자가 면역 질환 배웠죠. 또는 알레르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가 면역 질환은 뭐 이유가 모르게 뭐 내 관절에 있는 단백질에 대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자가 관절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 네. 막 공격을 많이 하는 거다. 내 세포를 죽여. 예. 그러면 이게 좀 관절에 올 때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아,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 면역 질환. 또 피부에 오는 건선. 이런 거. 또 장에 오는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병이라고도 하는 건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또 전신으로 오는 게 뭐 루푸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면역이 과잉된 거잖아요. 네. 또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아까 무슨 뭐 꽃가루나 이런 것들 너무 과잉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처음에 아마 이 사람들 관심은 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냥 이 병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걸 연구했던 걸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이 약을 개발을 했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환자를 연구하고 또 환자랑 유사한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상인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환자의 관절에서는 야 무슨 뭐 T세포가 뭐 헬퍼 T세포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막 과잉돼서 무슨 사이토카인을 주니까 대익세포가 뭘 잡아먹고 얘가 뭘 하니까 또 항체가 또 나오고 아까 그런 막 그 다양한 세포들과 1편을 꼭 보고 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세포들과 걔네들이 다양한 그 신호 전달하는 그 사이토카인 맞습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그 염증이 안 일어나야 정상인데 그렇죠. 염증의 불이 서로 활성화시켜주면서 이게 서로 말하게 서로 그냥 격려해 주는 거죠.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염증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마 이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은 궁극적인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말하자면 이 관계도를 그릴 수가 있던 거예요. 관계도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T세포가 내는 사이토카인 중에 TNF라는 게 있잖아. 이 이름은 잘 중요하진 않은데요. 실제 이름이 TNF입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굉장히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네. 어떤 역할을? 이 염증의 불이 안 꺼지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 활성화를 시키니까요. 만약에 TNF가 여기서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염증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TNF를 없앨 수가 없잖아. 어떻게 없애지? 야, TNF에 대한 항체 만들어 보면 어때? 야, 그러니까 수싸움. TNF에 대한 항체라는 건 자연계에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든 거 일부러. 일부러 만든 거예요. TNF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관절염한테 넣어줘 봤더니 그 항체는 그러니까 원래 항체 성질이 뭐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콜레라 그냥 무슨 단백질에만 붙고 뭐 장치부터 그냥 뭐에만 붙고 딴 데는 안 붙잖아요. 요 항체는 TNF에만 가서 붙는 겁니다. 그 뭐 특이성? 특이성이라고 하셨죠. 했더니 염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정말 머리 좋으시다. 이 일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펠드만 이런 몇 명이 이 일을 했어요. 이분들은 노벨상을 주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 이런 약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음 쓰인 거, 이제 허가를 받고 FDA 허가 받고 쓰인 거가 한 2000년대 들어와서 쓰인 겁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깔끔하게 아까 공장에서 만든 방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도요. 처음에 약간 이렇게 했어요. 이 항체를 사람의 TNF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뭐 마우스에서 그러니까 시작은 마우스에서 만들어 항체를 이제 시험관에서 키운 거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몇 번 맞으니까 이 항체 자체가 마우스에서 나온 거니까 항체 자체가 백본이 또 이곳에서 항체가 나와요.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이 약을 맞았는데 처음 효과가 있다가 효과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요즘에는 어떡해요? 더 좋아져서 요즘에는 항체를 인간화 항체라고 합니다. 인간화 항체. 그러니까 또 아예 인간 항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TNF에 대한 건데 이 백본을 더 이상 마우스 같은 거 안 써요. 인간화를 시키거나. 이제는 그래도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제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아니지만 이런 걸 쓰면 진짜 그런 결과를 보면 갑자기 막 계속 염증이 있던 분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완치를 시키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 병의 근원적인 이유를 없애는 건 아니니까 이 약을 쓸 때는 물론 호전되지만 물론 이제 그런 단점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새로운 약이 나와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나오고요.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한때는요. 요즘에 약간 그 1등이 바뀌었는데 네. 가끔 이제 제약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제약 산업 리포트를 보면은 예. 단일 약이 네. 이제 단일 약에 말하자면 그 1년 동안 전 세계 총 매출 곱하기 단가 네. 하면은 그게 이제 총 매출액으로 봤을 때 예. 올해 무슨 약이 1등인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약입니까? 그게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 이 약이 계속 1등이었어요. 그 TNF 항체를 그걸 이제 이용한? 딴 말로는 TNF 블러커라고 합니다. TNF 차단제. 그렇군요. 네, 이게 예. 계속 1등이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좀 이따 말씀드린 딴 게 나중에 1등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쓰이기도 했지만 네. 이런 약들은 단가가 높아요. 한 번 맞는데 단가가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때 또 똑같은 도즈가 팔려도 뭐 이런 면도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 이제 학자로도 보다 보면은 이런 그 항체 치료제에서 처음에 이제 그 관절염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처음엔 사람들이 야 TNF가 딴 병에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염증성 장질환이나 효과 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원리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장기는 다르다 하더라도 또 뭐 건선도 써보고 했어요. 예. 좀 효과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연구를 해본 거예요. 야 그럼 건선은 예. 연구를 또 해보자. 예. 근데 건선의 어떤 관계도를 본 거죠. 예. 야 건선은 TNF가 아니고 인터류킨 17A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개대 상체를 이제 또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거가. 예. 그 약을 현재 쓰고 이제 있어요. 원인이 되는 놈만 찾으면 항체를 만드는 예. 공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또 뭐냐면 알레르기. 알레르기 뭐가 제일 중요해? 인터류킨 4랑 13이 제일 중요하잖아. 또 그 약이 나왔어. 쓰이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보험이 해줍니다. 그런 약들을요. 너무 전문 용어인데 뒤에다가 쓰면 되잖아 하니까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학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무슨 뭐 약을 만들 때 옛날에는 무슨 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약회사에서 10,000가지 화합물을 갖다가 약간 좀 무식하게 스크리닝 하는 거예요. 뭐가 효과가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논리 베이스가 아닌 거죠. 옛날에 이제 그럴 땐 요즘은 오히려 여기서 이제 과학이 더 빛을 발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난 이 병에 치료제가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병이 왜 생기나가 궁금해. 그럴 수 있죠. 그걸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신약을 뭐에 대해서 만들면 되는지를 그냥 원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요즘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이 질병이 왜 생기는지를 아는 연구랑 신약을 만드는 연구가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학이 왜 유명이 빨리빨리 되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학생한테 강의한다면 이 정도 세 개를 제가 많이 대표로 얘기를 해요. 관절염 치료제, 아까 건선의 치료제, 그다음에 알레르기 심한 중증 알레르기 치료제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약들은요. 또 하나는 임상 시험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제 독성이 많아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임상 3상쯤 되면은 이 약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이런 약들이요 본물처럼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미 허가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들은 그럼 야 우리는 이 병을 해. 그러니까 둘이 면역이 과잉된 질병들인 거죠. 이 병을 해 하니까 온갖 병들에 대해서 지금 약이 이미 나와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세 개만 대표로 말씀드렸지만은 또 줄을 설 정도로 많다. 뭐 제가 학자로서 이제 인터넷에서 야, 이런 종류의 약 중에서 3상 시험이 지금 잘 아직은 이제 허가받은 게 아닌 거죠. 이만큼 나와요 리스트가. 너무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이죠. 또 제약회사는 물론 또 산업이 커지는 건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약간 이제 그러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항체가 뭔가를 분자나 이런 작용을 선택적으로 억제를 한다. 그 특성을 아까 1번 용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래 용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2번은 한번 꽈어. 꼰 거죠. 그렇죠. 자연기준이는 않지만 핵심이 되는 걔네들을 내가 가자. 이제 이런 개념이. 이게 두 번째 용도네요. 끝난 겁니다. 세 번째 용도 가시죠. 세 번째 용도. 세 번째 용도. 자, 딱 용도만으로 친다면 1번 용도 감염성 질환, 2번 용도 면역이 과잉된 자가면역 알레르기 질환. 그러면은 세 번째 용도는 사회자님께서는 뭘 하고 싶겠어요? 무슨 질병을 가장 정복하고 싶을까요? 암입니다. 암. 이제 암에서 이게 세 번째가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암인데 이제 암은 약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거가 이 면역을 처음 알게 된 것도 뭐 때문에 알게 됐다? 세균 같은 거 연구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면역은 남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암 세포는 원래가 나에 대한 것. 나죠. 내 세포가 암세포도 내 세포라는 그렇죠. 거죠. 하지만 근데 돌연변이가 됐죠. 근데 원래 암세포는 내 세포예요. 그럼 면역이 암세포를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암세포는 어쨌든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내가 막 무한정 증식하는 거거든요. 그럼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단백질이 약간 바뀐다는 거예요. 살짝. 희한할 정도로 내 면역세포는요. 원래 내 세포인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조금 바뀌잖아요. 그걸 다 인식할 수가 있어요. 면역세포가. 면역세포가 돌연변이 되는 걸 인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조금 바뀌었지만 내가 아닌 거예요. 아, 그 차이를 인식한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거죠. 미미한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인식해서 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항체 치료제를 어떻게 항암 치료를 썼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지만 그 얘기를 하려니까 암세포도 면역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럼 암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제 어느 정도는 되는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약의 치료가 나오기 전에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어떤 시어리도 나왔냐면은 면역 경비 가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면역 경비. 이제 이민 서베일런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직접 증명하기는 쉽진 않은데 우리가 어떤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어떤 환경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됐다든지 담배를 폈다든지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암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암수가 꽤 많이 증식해야지 이 암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암세포가 뭐 10개, 30 이럴 때는 이게 뭐 CT를 찍어도 안 나오죠. 이럴 때 면역세포 걔가 건강하면 내 면역세포가 그냥 제거해주고 있는 거다. 그게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이런 이론도 나와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요. 고맙네. 근데 이 일이 완벽하게 일어난다면 세상에 암 환자가 있을까요? 암 걱정 없죠. 암 환자가 없겠죠. 근데 실제 암 환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면역이 뭔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 하에서 한 1980년대 중반 정도는 약간은 지금 우리가 가진 현대 면역학 지식이 많이 좀 그래도 좀 많이 완성이 됐어요. 물론 그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85년이면 그게 언제입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부터 약간 현대적인 면역학 지식으로 학자들이 야 그러면 항암 면역 치료법을 개발해 보자. 항암 면역 치료법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막 다른 게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유도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은 암 환자들을 보면은 그 암세포에 대한 면역세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면역세포, T세포 같은 거를 있는데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힘을 세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잠깐만 T세포 힘을 세게 해준다. 어떻게 이런 거죠. 아까 예를 들자면 기억나세요? 면역세포들끼리 소통할 때 쓰는 사이토카인이 야 너 증식도 빨리 하고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힘을 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막 넣어준 거예요. 배양할 때 이런 것도 넣어주고 사람을 찔러도 해봐주기도 하고 힘을 내라는 메시지를 주는 사이토카인을 인위적으로 넣더니 T세포가 힘을 길러서 이제 해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 어쨌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사이토카인을 그렇게 넣을 수가 있군요. 그래서 했어요. 시험을 했는데 일부 암에서는 약간 허가도 받았습니다. 조금 약효가 있어서 근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두 했느냐 그저 이런 것도 했어요. 암 환자에서 수술할 때 보면 수술 조직이 나오잖아요. 그 수술 조직에 암 조직에서 T세포를 분리를 해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그 사이토카인 막 넣어요. 힘내라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암 환자에 넣어줘요. 그 세포를. 그것도 안 됐어요. 잘 안. 그러니까 조금 몇 명 하면 몇 명 한두 명 효과는 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막 널리 쓰일 만큼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항체라는 거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아까 TNF 같은 것처럼 뭔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데 적합한데 맞습니다. 기능을 올리는 데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안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은 어때야 돼요? 올려야 되잖아요. 기능을 T세포의 기능을 올려야 되는데 항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전기가 된 게 어떤 이제 일본의 학자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그걸 발견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암 환자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암세포에 대한 세포가 왜 이렇게 힘이 약한가 연구를 보다 보니까 암세포에는 여기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데 쓰세요. PD-L1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암세포에. 근데 이제 암세포를 죽이러 간 T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PD-1이라는 게 많이 발현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암세포 죽이러 간 T세포에는 그 T세포일 거죠. 근데 거긴 또 PD-1이 많은 거예요. 그럼 암세포는 PD-L1 얘를 죽이러 갔어. 이 T세포가. 근데 거긴 PD-1이 많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손을 잡았어요. 잡으면 예. T세포로 이 PD-1을 통해서 무슨 시그널이 가느냐? 네. 브레이크를 거는 시그널이 가는 거예요. T세포를 브레이크 거는. 너 죽이지 마. 너 이러지 마. 너 그러니까 힘을 약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암세포에 있는 그 녀석이 그러니까, 힘을 약하게 하고 있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걸 없애야겠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얘의 힘이 약해진 이유를 알았는데 약해진 게 그냥 약해진 게 아니고 원래는 쓸 수도 있는 애인데 강할 수도 있는 애인데 이유를 찾았어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거에 조합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손을 못 잡게 하는 게 위한 거예요. 어떻게 못 잡게? PD-1에 대한 항체를 만든 거죠. 이게 수싸움이 엄청 치열하네.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체는 남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데 그냥은 어떻게 힘을 못 올리는데 T세포가 힘을 억제하는 거가 억제하는 거니까 억제를 억제하는 거죠. 그렇죠. 억제를 억제하니까 힘이 올라가는 거죠. T세포 억제하는 걸 억제하니까 T세포의 힘이 처음처럼 원래 이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거 여기까지 잘 오셨잖아요. 이거를 약을 개발했어요. 이건 제약회사가. 어떻게 됐나요? 근데 이걸 처음 임상시험할 때 사람들이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게 2012, 3년, 4년 이럴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 현대적인 어떤 어법으로 면역, 항암 면역 치료한 게 한 85년 전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30년의 세월을 다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우스에서는 막 성공해서 논문을 냈어. 임상시험이니까 다 실패. 그동안에는. 근데 이것도 별로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약간 속아온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양치기 소년처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과학적으로 좋게 본 사람들이 하더라도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이토카인을 만약에 보약이라고 친다면 야 보약을 그렇게 먹여도 안 됐는데 그거 억제하는 거 다 하나 억제했다고 이게 되겠어? 기대감이 없어요. 뭐 하나 더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보약이랑 하나 더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처음 임상시험을 요 억제하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대박이 났어요. 이게 대박이 났다면 요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가 모든 암 환자가 치료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옛날 같으면 기대할 수 없는 사기. 사기면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근데 원래 암 신약 임상시험 할 때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이제 4기 이런 환자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완치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완치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은 그 암 환자분 몸에 있는 그 T세포가 억제하는 시그널이 억제가 되면서 자발적으로 강해졌는데 그게 자기 암세포를 죽이고 다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 성공한 게 불과 10년 전밖에 안 된 거예요. 2013, 14년 이럴 때. 사실 나든 가족이든 암에 대한 공포를 겪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게 면역학이 이거를 하나하나 좀 해결하고 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처음에 PD-1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뭐 타스크 혼조란 분인데 또 이제 유사한 일을 한 분이 더 계세요. 이제 제임스 앨리슨이라고 미국 분. 이 두 사람은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공로로. 제약회사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뭐 머크 이런 데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죠? 그 제약회사들 중에서 연간 매출액 1등 약. 그거 전에는 그 TNF 블로커였는데 한때 이제 또 1등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그래서 이 PD-1에 대한 항체. 그렇구나. 이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요즘엔 또 1등을 내놨습니다. 딴 걸로. 이제 근데 어쨌든 하긴 했지만은 요즘에는 저거 있잖아요. 뭐요? 살 빼는 약. 그게 1등입니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매출은 엄청 나죠. 그 사람들 제약사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한계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좀 긍정적인 면. 옛날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도 개발하면은 이 항암제는요. 폐암에서도 어떤 타입에서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암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이거는 안 가리는 보편적인 이론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약회사가 한 다음에 온갖 암을 임상 다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아직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떤 암에서 유독 잘 들어, 어떤 잘 안 들어. 그럼 이제 잘 든 암 위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극복한다는 암. 그래서 뭐 되게 걸리면은 진짜 목숨이 위험한 암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단어가 재밌는 거가 대개는 이런 전문 용어들이 이제 그 외국 용어를 되게 이제 번역해서 우리말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누가 처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이거가 좀 약간 전문 용어로는 뭐 이뮨 체크포인트 블로커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직역하면 면역 관문 차단제라고 좀 복잡해요. 면역 관문 차단제, 억제제 이렇게 쓰는데 아주 직관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라고요? 기자분이 쓰셨니?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면역 항암제라고 씁니다.
면역 항암제 훨씬 와닿네. 면역 항암제가 근데 영어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 누가 만드셨는데 너무 이게 저도 씁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면역 항암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요즘에 널리 쓰이고 있죠. 근데 다만 약간 이제 하시는 거는 또 이런 걸 이제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은 내가 암인데 이걸 무조건 쓰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치가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거죠. 무슨 뭐 폐암인데 무슨 타입인데 3기인데 뭐 무슨 치료가 실패했을 때 이걸 쓰고 이게 딱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도 보험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암 치료의 하나의 지형도를 바꾼 건 맞는데 쓸 수 있는 곳이 점점 넓어지긴 하겠죠. 다만 모든 암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건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는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임상 의사 입장에서 이런 분들 봤을 땐 면역 항암제가 나와서 좋아진 건 맞지만 사실은 모든 암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2018년도에 이분이 노벨상 받으셨을 때 이제 제 지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거 했다고 지금 모든 암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노벨상 너무 일찍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러신 건 아니고. 저는 아니고. 근데 왜냐하면 그 타스콘즈가 근데 이걸 들으셨는 건 아닌데 기자회견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 왜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죠. 옛날에 페니실린이라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때 그걸로 모든 세계를 다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렇죠. 비슷한 항생제를 찾아다닌 거죠 다. 그러니까 개념을 바꾼 사람.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암을 치료한 게 아니지만 면역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걸 처음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수십 년 후에는 페니실린만큼의 그렇죠, 위대한 그렇죠. 업적이 될 그래서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노벨상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을 현실 세계 걸 다 해결한 게 아니고 해결하는 방식을 보는 눈을 바꾼 거. 이제 이렇게 돼서 된 거가 말씀드린 세 번째 용도까지 온 항체 거예요. 치료제 세 번째 용도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플랫폼 하나 남았긴 남았거든요. 면역 세포 플랫폼이 하나 남긴 남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짧게 가능할까요? 1분 버전. 마치면서 1분 버전. 1분 버전. 1분 버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한 거예요. 아까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차라리 그 사람 몸에서 T 세포를 꺼내 가지고 강하게 해 가지고 돌을 넣어줘. T 세포가 병사라며. 뭘 복잡하게 안에 있는 병사들을 강하게 주고 그래. 그냥 꺼내. T세포 꺼내는 거 되나요? 되죠. 그건 되죠. 꺼내서 밖에서 강하게 해줘서 돈을 넣어주자. 밖에서 어떻게 강하게 해줘? 사이토카닌?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중국에 실패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성공한 게 CAR-T라는 게 CAR-T. 그게 뭡니까? 이제 그거는 짧게만 설명드리는데 옛날에 실패했는데 암 환자에서 이거를 꺼내가지고 약간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전부 다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게. 넣어줬더니 효과가 있었는데 다만 한계는 아직은 백혈병만 됩니다. 백혈병. 그러니까 혈액의 암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암, 폐암 이런 이제 고형암이라고 그러죠. 이게 더 많은 건데 아직은 여기는 안 돼요. 또 일군의 사람들은 이런 면역세포 치료제 CAR-T를 이런 고형암에서도 성공시키려고 또 애를 쓰고 있죠. T세포를 지금 특전사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다시 거죠. 넣어주는 한 예비군 정도 되는 이제 분들을 특전사로 탈바꿈시키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 세계가 대단하다. 시간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면역학이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장기 이식 같은 현대 의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 이식을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신장이나 간이 망가져서 다른 이유로 망가졌지만 할 때는 이식을 할 때는 어차피 남의 걸 넣게 되잖아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에는 남의 거거든요. 형제 거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남의 거라서 이거를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기도 남의 거니까 거부 반응. 그 거부 반응이 또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학이라는 거가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이 시작은 감염 질환이었지만 감염만이 아니고 자가면 질환, 알레르기, 암, 뭐 이식 안 걸치는 데가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오버하는 거지만 이 바이오 의학학에서 가장 이제 위대한 학문이 면역학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중에서 가장 위대한 건 T세포인가요? 거기까지 내가 참겠습니다. T세요. 교수님이 T십니다. 알겠습니다. 면역학자분들한테 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그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차인 것 같은데요. 마치면서 이제 미래의 면역학은 인류의 삶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오늘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꿈꾸시는 면역학의 미래가 있다면? 지금 요즘에 사실은 과학을 좀 넓게 본다면 AI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인류의 어떤 삶을 많이 탈바꿈할 것에 일을 하는데 저는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또 뜰 거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면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다음은? 왜냐하면 지금도 떠 있지만
AI가 이렇게 뭔가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떤 장밋빛도 있고 좀 약간 그루미한 거 어두운 얘기도 있지만은 있죠. 굉장히 많은 인간의 삶이 뭐 편해지고 할 거예요. 노동을 많이 안 해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또 뭔가 이제 인간의 삶을 즐기는 걸 할 텐데 결국 남은 리미팅 팩터 한계 요인은 수명입니다. 수명. 즐기되 오래 건강하게 즐겨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 바이오 의학 학계에서는 지금도 요즘에 많이 대두게 되는 게 노화학입니다. 노화요. 그러니까 이제 노화가 됐을 땐 왜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가 이런 거를 또 교정할 수 없을까 하는데 거기 또 가장 핵심이 면역의 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이제 전망 하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요즘에 면역 노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명이 평균 수명이 한 140살 되는 날도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건 그 분야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닌데 인간이 아주 그냥 완전히 건강했을 때 최고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완전히 건강했을 때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영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통 130 몇 살 정도까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늘리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게 끝까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면역 노화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응용법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면역학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이렇게 쉽고 재미나게 풀어주신 신희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